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 어제 뭔 일 있었습니까? 그냥 날 좋아지니까 안 나오네. 오늘 금융론 좀 하겠습니다. 금융론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자, 우리 이제 8월 달에는 저기 집중 케어 한번 해보자고요. 자, 134페이지 보면 이제 금융론 이제 시작인데, 금융론에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유동화 제도, 유동화 증권, 유동화 제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뒤에 부동산 투자회사. 요 세 개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죠. 부동산 투자회사,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상환 방식, 상환 방식.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전부 다 말 문제인데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대표적으로 요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 정부는 주택 소비 금융의 축소와 금리 인상. 지금 딱 느낌이 와야지. 주택 소비 금융 하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한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대출 규제 강화죠.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합니다. 그냥 삘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가볍게 읽어주면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시험 정답이에요. 실제 시험은 요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주택 소비 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삘이 와야지. 아하, 주택시장을 억제하는구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는 대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볼까요? 4번.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뭐 포괄한다고 돼 있는데 뭐 틀려 보이지 않죠. 자, 그러니까 1, 2, 3, 4번을 쭉 읽다 보면 뭐 그냥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봤더니 왠지 요런 게 거슬려야지. 마음에 거슬려야지.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리죠. 근데 시험 보면 이거 못 찾는 분이 태반이야. 자, 주택도시기금 우리 어디서 많이 해요? 주택도시기금 공법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이니까 뭐 주택법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주택도시기금은 공법에서 자주 등장해. 자주 등장해. 특히 국토계획법에서도 잘 나오고 주택법에서도 잘 나오고. 아무튼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지,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지원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이제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나오면 일단 주식.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주식에 대한 증자라는 거죠. 공모. 그러니까 요거 정답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벤처, 투자회사니까 요놈 하나 더 있잖아요. 벤처, 투자회사. 그리고 우리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신디케이션이 뭡니까? 이렇게. 신디케이션이 뭡니까? 들어본 듯해, 안 들어본 듯해? 그렇잖아요. 우리 모의고사도 내고. 신디케이션을 뭐라고 번역한다? 좋아. 조합이니까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자 집단, 투자자 연합체. 자, 그 다음에 02번. 이번에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을 묻더라도 우리는 뭘 삭제한다?
지분금융이 적으니까 지분금융을 삭제한다. 주식 없고, 그다음에 씬, 벤처, 신디케이션 나왔네. 요거 지분이니까 X.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없고, 부동산 투자회사 없고, 그렇죠. 일단 4개네요. 그리고 봅시다. 자, 저당금융, 저당대출, 신탁증서금융, 신탁증서대출, 유동화증권, 실질은 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나면 이거 매자닌이구나. 신전의 신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그리고 전환사채. 그래서 03번에 하나 더 나왔어요. 자, 매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최소한 요 2개는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그런데 지문을 보면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있어. 우리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일 것이냐, 미음일 것이냐 이렇게 찍어줘야죠. 잘 따라오고 있다? 뭐 중간 좀 생략하고 있어. 8월이라. 그러면 최소한 신디케이션은 무슨 금융이야? 지분금융이니까 2번 같다 이렇게 뭐 해야 돼? 찍어야 된다라는 거지. 찍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니? 항상 주택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간접 개입 방식으로 주택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간접 개입 방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대출 규제잖아. 대출 규제. 그렇죠. 우리가 저기 간접 개입 방식 하면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해.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표 문제 1번 지문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택가격 상승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대출을 옥죄, 규제를 강화해.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주택금융 중에 주택도시기금 익숙치 않잖아. 이거 가끔 나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로부터 돈을 마련해서 어디다 써? 주택건설하고 도시의 재정비에 쓴다고. 이 주택은 주택의 건설에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건 도시 정비 사업에 쓰는 거고. 자,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있어요? 부채금융이냐, 지분금융이냐, 매자닌이 뭐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4번, 5번, 6번 쫙 끄서버려. 보지 마. 오히려 독이야. 4번, 5번, 6번. 자, 그리고 이제 136페이지를 봐요.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에 대표 문제 체크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자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나면 안 나올 데가 없는 게 LTV, DTI, DSR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LTV, DTI, DSR. 그러면 논점이 뭡니까? LTV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평가하는 거고, DTI,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라고. LTV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실무적인 의미가 뭐예요? LTV 30.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 그때 은행이 우리는요 LTV 30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담보물의 몇 프로? 3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보물의 30%. 자, 그런데 저희는 DSR을 현재 3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 이게 어렵잖아. DSR 또는 DTI 30. 그러면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비율이 몇 프로다? 30%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만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300만 원까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갚는데 300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뭘 하라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럼 자 봅시다. LTV가 나왔으니까 담보물에 가치 이게 보여야 되고, DTI가 나왔으니까 차주의 상환 능력, 소득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DSR 나왔으니까 차입자의 연간 소득 이런 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맞아 보이죠? 다 맞아 보여.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담보 인정 비율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LTV라고 돼 있잖아.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이건 누가 결정한다? 금융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요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지. 금융위원회. 그리고 5번을 봤더니, 자, 정부는 위축된 주택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TV, DSR을 하향 조정합니다. 이게 틀렸잖아. 그러니까 또 봐. 또 나왔지. 조금 전에 우리 대표 문제들 보면. 자, 주택시장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유인책. 대출 규제.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는 주택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요. 그러면 LTV, DTI를 어떻게 낮춰야죠. 이거 시험 나왔고 정답이었고. 이번에 또 뭐야? 주택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LTV, DTI를 올려야죠.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지. 맨날 나오는 게. 대충 감이 왔다. 감이 왔다. 근데 왜 틀려갖고 오냐고. 맨날 보는 건데. 자, 그리고 137페이지에 있는 대출 금액 연 2년 나왔으니까 올해는 참읍시다. 공부하고 싶어도. 자, 그럼 이제 139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게 있어. 자, 139페이지에 2번을 보면,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항상 변동금리 대출이랑 뭐랑 같이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조기상환이요. 조기상환. 자, 1번.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이자율의 조정주의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더욱 많이 증가됩니다. 그럼 얘는 분석할 필요도 없지. 항상 위험은 어디서 어디로 증가되는 거예요? 대출자가 은행이라고 지금 생각해야죠. 차입자가 여기 있으니까. 은행이 차입자에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차입자가 은행에 증가하는 건 아니겠지. 부동산학은 대부분 이런 함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 조기 상환이 나왔어. 조기 상환. 조기상환은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금리 상승 시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이 중에 요게 틀렸지. 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이 나타나고, 조기 상환이 나타나면 그때 위험이 커지는 거니까. 이게 이런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자, 봐요. 이게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섯 지문을 보면 우리가 안 한 내용이 많아. 대표적인 게 2번 이런 거야. 코픽스 이런 거 요새 시험에 안 나와. 가상금리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의 조정 주기를 보통 분기마다 바꾸는데, 그 조정 주기를 짧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러면 은행이
차입자에게 뭔가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나오면 항상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요. 이런 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을 봤더니 또 조기 상환이 나타났잖아요. 조기 상환. 근데 고정금리 저당에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에 조기 상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네가 정답 같아. 이렇게. 그럼 자, 지금까지 한 거 빨리 불러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독립문제는 대부분 상환 방식 하나. 상환 방식. 머릿속에 좀 잘 집어넣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다행히 경쟁자들은 올해 많지 않을 것 같아. 경쟁자는 이럴 때 뭐 해줘야 돼? 쑥 이 바닥을 떠나야지. 쑥. 경쟁자가 치열할 때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겠죠. 일정 수를 제한해야 되니까. 근데 경쟁자가 확 떨어졌어. 원서 접수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측하기. 그러니까 이럴 때야 그냥 쑥 빠져나가야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최소한 아직도 안 늦었어. 중개사 시험 한 2달 공부하면 돼.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으니까 본격적으로 2달.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공부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공부할지를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럼 봐. 금융론에서는 일단 5개 정도 나오는데 3개 정도는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상환 방식,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에서 누구든지 공감하잖아. 3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뭡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문제 푼 것 중에 주택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체, 대출 규제. 그래서 LTV와 DTI를 올린다 그러면 주택시장 활성화. LTV와 DTI를 낮춘다 그러면 주택시장을 억제하는 거. LTV, DTI가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야. LTV가 뭐냐? DTI가 뭐냐? DSR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LTV는 담보물의 가치, DTI, DSR은 차입자의 연소득 이렇게 나와야지. 연소득.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이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그게 바로 어떤 변동금리 상품하고 조기 상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또 봅시다. 또 보자 그랬어. 자, 03번 봐봐. 03번. 1. 고정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시작하면 대부분 조기 상환 아니면 변동금리 상품이 나온다고. 자,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조기 상환을 유인이 생길 리가 없겠죠.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4번. 자, 이거 O인지 X인지 해봐. O인지 X인지 해봐. 이게 뭐야? 대출자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 하락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거 X야. 물론 이게 틀렸어. 정답은 1번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O라고 대답하지 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봐 빨리.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인플레이션에 이음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인플레이션 위험이야? 이거 오류야. 이게 틀린 지문이야. 인플레이션 위험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래 보여? 안 그래 보여? 그렇죠. 이거 오류야, 오류. 그럼 이거 뭐라고 해줘야 돼? 어떤 위험이라고 해야 돼? 어떤 위험이라고? 항상 위험의 종류가 시험에 잘 나와. 투자론에서는 사금, 법인유, 시운치. 개발에서는 법시비. 금융에서도 위험이 있어. 그게 바로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이거밖에 우리는 기억을 안 치. 이자율 위험이지, 이자율 위험.
금리가 상승해서 발생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이자율 위험이에요. 이자율 위험. 이게 필수서의 제목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이렇게 금리가 상승해요. 금리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금리 위험이라고 한다. 금리 위험. 봐봐. 자, 대출자니까 은행의 입장이야. 진짜 오래된 지문이야. 요새는 대출자라고 쓰지 않아. 대출기관이라고 쓰지. 헷갈리니까. 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자니 대출을 해준 자니 헷갈린다고. 그래서 지금은 대출기관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출기관 시작이 항상 이래. 대출기관인 은행이 항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어. 언제? 옛날에. 이게 상식이겠지. 금리를 딱 고정시켜서 대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은행이 어떤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느냐. 자, 5%로 딱 대출을 해줬어. 5%로.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 시장 금리가 올라.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 한마디해? 아차차 이렇게 말하지. 5%라고 지금 딱 결정해놨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 왜? 아니 지금 대출해주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 변동금리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된다고. 그런데 이런 걸 무슨 위험이라고 합니까? 시장 금리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위험. 이런 걸 우리가 이자율 위험, 금리 위험이라고 한다. 금리 위험. 그럼 봐. 조기상환 위험은 뭐야? 조기상환 위험. 작년에 이거 나왔어. 조기상환 위험. 차입자가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누가 불리해? 은행이 불리하다고. 아니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는 건 10년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내기로 해놓고 한 2년 갚다가 조기에 갚아버려. 그러면 은행이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 위험을 이렇게 부담받는 거죠.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건 뭐였냐?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아. 그러면 어떤 위험이라고 해야 돼?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돼야지.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러니까 필수서에 보면 금융의 위험이 네 가지로 적어져 있어. 1. 이자율 위험. 2. 조기 상환 위험. 3. 뭔지 모르겠네. 인플레이션 위험. 4.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필수서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요 두 가지는 너무나 그냥 간단한 원리라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라고 넘어갔죠.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은행도 조활하게 실어라지. 물가가 오르는데 은행도 뭐 좋을 리가 없지. 이런 걸 인플레이션 위험. 채무 불이행은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아. 이거 자체가 큰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냥 제목만 읽어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자율 위험이야. 이자율 위험. 항상 이 둘의 시장은 5%대로 고정시켰다. 금리를 은행이 5%대로 고정시켰다는 거야. 제일 처음에. 근데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20%대로 상승합니다. 그럼 은행은 아차차 한다고. 대출을 잘못했구나. 너무 낮게 대출을 해줬구나. 이게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래서 뭘 올리려고 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기상환 위험은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번에는 5%로 고정되어 있을 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차입자가 갚아버린다고 조기에. 이자가 낮아지니까 다른 대출을 받아서 비싼 대출을 조기에 갚아버린다고. 그러면 누가 불리해져? 은행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정도는 이해를 좀 해줘야죠. 이해를. 예. 자, 한 10년 만에 작년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예? 요건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고. 139페이지부터 딱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하나 나오지. 자, 1. 원금 균등 방식은 봐봐. 항상 딱 보니까 두 개가 비교잖아. 그러면 주어가 원금 균등이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빠르게 갚는 방식이구나. 따라서 1회차 원리금이 더 많겠지. 예? 바로 이렇게 넘어야죠. 예? 그 다음에 2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고요.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대출기간 초기에 원금 상환분인데 뭔가 딱 비교를 걸어봤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원리금 균등이니까 천천히 갚는 거야. 천천히 갚는 원리금 상환이 원금 상환분이 적다고 나와야지. 천천히 갚으니까 적게 갚는다. 전체 누적 이자에게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니까 뭐라고 적어? 천천히 갚는 방식이니까 이자는 더 내놔야지. 보다 많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 지분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죠. 원금 균등이 이게 빠르게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저당 지불액은 많다고 나와 있어야죠.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04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기출 지문들을 쭉 묶은 거야. 비교를. 비교할 때는 항상 어떻게? 원금 균등은 빠르게. 그러니까 초기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많고, 대신 뭐는 줄이고, 전체 이자는 줄일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원리금 균등이지. 원리금 균등은 천천히. 그러니까 초기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적어야지. 예, 그리고 천천히 갖다가 바치니까 전체 이자는 많아야 되는 거고. 딱 요 정도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 페이지 6번. 자,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번역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와. 첫해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뭐야?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럼 원리금 균등이 천천히잖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천천히 갚는 방식이 적겠지. 이렇게 봐야지. 그다음에 최정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고. 그다음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의 진리. 항상 원금 균등이 나오면 뭘 묻는다? 원리금을 묻고.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뭘 묻고? 원금을 묻고. 자, 원금 균등의 원리금은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의 원금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불안스러워? 이렇게 불안하지?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뭔가 느냐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자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감소한다 정도 하면 돼. 90%는 맞아. 90%는. 그러니까 원리금 이자가 들어가 있죠. 감소한다.
여기는 원금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증가한다. 이렇게 찾아도 돼. 이렇게. 자, 7번 봅시다. 7번. 자, 1.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머릿속에 원금 균등 나오면 빠르게. 빠르게.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감소한다. 요 정도가 논점이겠네.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액에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6계수에서 저당 상수 나오면 항상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무엇을 구합니까? 그럼 매기상환할 원리금. 근데 매기상환할 원리금인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을 구할 때 쓴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그 다음에 만기 일시상환.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가 원금만 상환합니다. X. 이자만 상환한 것이죠. 최증시. 초기에는 원리금,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이렇게 번역해.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적고 뒤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5번. 원리금 균등이야. 원리금 균등.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이자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요. 뭔 개소리야. 이게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원금이 상환함에 따라 이자액은 감소하죠. 그래서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고 원금 상환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항상 원리금 균등의 원금은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뭐가 늘고 원금이 는다고. 그런데 옆에 이런 걸 넣어놨잖아. 이런 걸 넣어놓으니까 헷갈리잖아. 이자는 감소하고 매기이자는 감소하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나고 그거의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 또 봅시다. 9번. 자, 1.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이나 원금 균등 상환 대출의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자, 거치 기간이 있다라는 건 천천히 갚으라는 거야? 빠르게 갚으라는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 이자는 늘어납니다. 따라서 원리금 지급 총액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뭐에 비해? 비교구나. 그럼 바로 여기다 뭘 적어? 빠르게. 원금 균등은 빠르게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이렇게 보이면 뭐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 누적 이자를 물어보는 거라. 누적 이자. 차입자가 내는 비용은 이자니까. 누적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상환하니까 이자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누적 원리금도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3번. DTI는 자 상환 방식에서 DTI 크기를 물어봐. DTI 크기. 그럼 뭐라고 바꿔서 해석한다? 그렇죠. DTI는 세 글자니까 원리금으로 번역해야죠. 이유는 DTI는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분자가 원리금이니까 DTI의 크기는 원리금의 크기라고 비교해야죠. 원리금의 크기 봐. 분산 표준 편차의 크기 그러면 뭐의 크기? 분산 표준 편차의 크기 그러면 뭐의 크기? 위험의 크기. 승수의 크기, 승수의 수치 그러면 투자 금액의 크기. 그래서 승수값이 크다, 투자 금액의
크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뭘 물었어? DTI의 크기 그럼 뭐의 크기야? 원리금이잖아.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럼 보세요. DTI가 원리금이니까 자 체증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냐 작냐인데 똑같은 번역이야. 주어가 체증식이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어? 뭐라고 적어? 연병 이렇게 적지 마요. 뭐라고? 가장 천천히잖아. 세 방식 중에. 천천히 갚는 방식이니까 원리금은 더 내야지. 왜?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항상 천천히 갚으면 이자를 더 내는 것이고 빠르게 갚으면 이자는 적게 내는 것이고. 근데 정답이 이놈이 아니네. 대출 실행 시점에 DTI는 그러죠. 제가 잘못했네. 그냥 원리금의 크기를 물었네.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의 크기.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의 크기. 그러면 천천히 갚는 체증식이 작아야지. 작은 편도 아니지. 그냥 무조건 작지. 천천히 갖다 내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라 했어요. 이거. 조기 상환합니다. 조기 상환합니다. 그럼 진짜 조기를 상환하는 거야? 뭘 상환하는 거야? 조기에 상환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상환하는 거야? 대출금도 정확한 뜻은 아니죠. 원리금도 정확한 뜻이 아니지. 또 조기에 상환합니다. 뭘 갖다 바치는 거야? 그렇죠. 대출 잔금. 아직 갚지 않은 저당 잔금. 잔금을 남아있는 잔금을 치러야 갚는 거지. 남아있는 빚 잔금을 갚는 거죠. 자, 근데 주어가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2야. 원금 균등 게 빠르게 갚는 방식이죠. 빠르게 갚는 방식이니까 잔금은 남아있는 잔금은 적다고 해야 돼? 많다고 해야 돼? 적다. 그래서 정답이 연업이죠. 자,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작은 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체증식은 천천히 갚는 방식이니까 이자가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자가 크다. 이자가 크다. 이자가 크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저는 이런 문제가 제일 헷갈려. 이런 문제가 왜? 두레이션이라는 가중평균 상환 기간 자체는 잘 알겠어. 근데 문제가 뭐라 했어? 긴 기간에서 짧은 기간의 순서 이렇게 했잖아. 짧은 기간의 순서. 그러면 두레이션은 기간이니까 가장 천천히 갚는 게 뭐야? 이게 가장 천천히지. 이게 가장 길지. 가장 길지. 그 다음에 또 천천히 갚는 방식이 2번.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빠르게 갚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화살표가 가야죠. 디귿, 니은, 기역. 이게 두레이션의 의미보다는 이거 기간이야. 기간. 그러니까 빠르게 갚으면 짧고 천천히 갚으면 길어지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야. 계산. 자, 12, 그 다음에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12, 14번. 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A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6억을 대출받았어. 6억. 그리고 대출 금리하고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그러면 저번 주부터 우리가 계산 문제 할 때 뭐 했어요? 실질적인 계산을 막 하지 말라고. 계산을 못한 사람들은 계산을 자꾸 하면 이게 막 계산기 누르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이 실력이 안 늘어나. 그래서 항상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딱 수식 적는 것만 하라고. 수식 적는 것만. 자주. 예를 들어서 얘는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 그럼 흐름이 어떻게 돼? 1,
원금, 균등한 원금. 2, 이자. 3, 원리금. 이렇게 적고 항상 일기는 무조건 계산이 되죠. 일기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6억에 30년. 이거 봐. 이거 막 적어. 막 적으면 뭐 할 거야? 정답 다 뒤에 있는데 문제집이라. 이게 자꾸 풀이 방법을 눈으로 찍어야 된다고. 아하. 원금 균등이니까 6억에 30년, 6억에 30년 대충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이자야, 이자. 그런데 금리가 없네. 금리를 물어보고 있네. 못 구해. 그럼 반드시 일기는 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나왔다고. 4,400만 원 이렇게. 그럼 결국 이자가 얼마란 뜻이다. 2,400만 원. 2,400만 원이 이자예요. 그러면 6억을 대출 받아서 얼마 금리가 나와야 2,400입니까? 6, 4, 24, 4%. 6, 4, 24, 4%. 6, 4, 24, 4%. 일단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다시 봐. 원금 균등이네요. 1, 원금. 2, 이자. 3, 원리금. 그리고 일기를 어떻게 구해요? 아니 6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데 6억 원을 30년. 이게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빨리빨리 계산 못하는 사람은. 6억에 30년. 2천만 원. 6억에 30년. 2천만 원. 3위는 6이니까 2천만 원. 그럼 이자가 뭐지? 야, 금리 구하라겠으니까 이자를 못 구하네. 금리 구하라겠으니까 이자를 못 구하네. 그러면 대신 딴 걸 줬겠지. 봤더니 줬어. 1회차 원리금. 1회차 원리금. 4,400. 그럼 이자가 얼마야? 2,400이네. 2,400. 6, 4, 24. 4%. 4%. 이게 입으로 돼야 된다니까. 입으로. 자꾸 막 계산해서 막 이게 찾는 이게 습관이 아니라. 다시 봐. 원금 균등이래요. 원금, 이자, 원리금. 그리고 6억을 30년. 그러면 2천만 원씩 갚아야 돼. 그리고 이자가 얼마니 봤더니 못 구하네. 그럼 딴 걸 줬겠지. 딴 거 줬어. 4,400. 그럼 결국 이자는 요거 두 개 합쳐야 원리금이니까 이자는 2,400. 6억에 2,400 이자니까 4%. 금리 4%. 그럼 몇 번 하면 몇 번이야?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럼 최소한 찍는 확률이라도 늘어나지. 요 정도까지는 한 20초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찍어봐. 4240, 4320. 왠지 니은번이 느낌이 좋잖아. 아니야? 4320 이게 4240보다. 그래서 느낌 좋으면 2번 찍고 1번이 느낌 좋으면 1번 찍고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뭘 물어봤니? 3회차의 원리금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놓고 이제 뭘 찾는 거야? 3회차의 원리금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연구를 해야 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시작인 거야. 항상 여기는 쉽게 되는 거고. 그러면 3회차의 원리금을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 요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걸. 근데 3회차에도 원금은 얼마야? 2천이겠지.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이자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원금 균등에서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머릿속에 암기 돼 있어야지. 암기 어떻게? 원금 균등은 매년 얼마씩 빚을 털어내? 2천만 원씩 빚을 털어내. 2천만 원씩 빚을 털어내. 빚을. 그러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4% 이자. 얼마야? 80만 원이지. 428, 80만 원. 이자가 80만 원씩 감소하는 거야. 이자가 80만 원씩. 이거 내가 빌렸다라고 생각해. 그래야 뭔가 삘이 올 거 아니야. 이 자식이 2천만 원씩 갚네. 그럼 2천에 4%인 80만 원 이자는 못 받겠네. 그럼 어떻게? 첫 해 이자가 2,4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80만 원 이자가 줄고
그 다음에 또 80만 원 이자가 줄어야 3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2,400만 원에 160만 원 빼면 되는 거지. 160만. 네. 자, 봐. 계산을 나는 하나라도 더 풀고 싶어요. 그러면 풀이 방법을 자꾸 적어. 수치를 계산 안 해도 상관없어. 봐요. 원금 균등이군요. 원금, 이자, 원리금. 그리고 항상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야? 일기가 끝난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야. 일기는 기본이고. 일기는 기본이고. 그럼 원금이 얼마예요? 6억에 30, 6억에 30, 2천만 원. 이자가 어떻게 구해요? 이자를 안 줬네. 못 구하겠네. 그러면 출제자가 뭘 줘? 딴 걸 줘. 딴 걸 줘. 봤더니 1회차를 잘 봐야 된다고. 1회차에 딴 걸 준다고. 우리는 1회차를 무조건 푼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문제니까. 1회차의 원리금이니까 여기 들어가야겠네. 4,400만 원. 그러면 이 2,400이네. 요거 2,400이네. 네. 요거 2,400이야. 2,400만 원이네. 네. 그러면 2,400만 원 이자니까 6, 4, 24, 4%. 6, 4, 24, 4%. 여기까지가 딱 기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출제자가 3회차를 물어봤다, 야. 3회차. 3회차. 그리고 뭘 물어봤니? 봤더니, 야, 원리금을 물어봤다, 야. 원리금을. 그러면 일단 3회차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3회차가. 그럼 원리금이니까 원금과 이자야. 그러면 원금은, 야, 3회차도 2천만 원이겠지. 야, 그러면 이제 이자를 어떻게 구하냐? 이것만 구하면 돼, 이자. 그런데 항상 원금 균등은 빚을 항상 얼마씩 따박따박 갚어. 2천만 원씩 따박따박 빚을 갚으니까 이자는 얼마씩 주는 거야? 80만 원씩 이자가 줄게 돼 있는 거라고. 이걸 활용하라고. 80만 원씩. 그러면 2,400만 원에서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털었으니까 80만 원 주는 거야. 또 이게도 2천만 원 갚았을 테니까 또 80만 원 감소하고. 그러면 이자 얼마야? 2,400에 80만 원 두 번 빼면 160 빼면 되지. 160 빼면. 그럼 정답은 얼마? 얼마야? 160 빼면 2,240. 2,240. 그럼 4,040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딱 요 정도만 하고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게 자주 하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분은 절대 못 풀어, 계산. 전략적으로 빼는 거야. 자꾸 이게 돼야지. 여기까지가 빨리빨리 돼야지. 여기까지. 됐어? 한 번 더 할 거야. 잘 봐. 14번. 바이블이야. 올해는 이게 더 유력해. 작년에 원금 균등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원리금 균등이 유력해. 근데 원리금 균등은 더 쉽수 안 쉽수? 더 쉬워. 그런데 얘는 반드시 계산기를 써야 돼. 왜? 수치가 항상 복잡해. 자, 항상 어떻게 푼다고? 이 원리금 균등이네요. 원리금 균등. 그러면 1 원리금, 2 이자, 3 원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달라졌어. 순서가. 자, 그리고 원리금이 얼마니? 그러면 항상 저당상수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을 구하는 수치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꼭 먼저 해. 일기는 무조건 푼 다음에 문제가 시작된다고. 일기. 그럼 얼마니? 2억 대출이야. 2억에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수치가 이제 복잡해. 1740만 원이 이렇게 된다고. 1740. 그럼 첫해 이자는 얼마니? 이렇게 금리를 6% 줬어.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지. 6, 22, 1200만 원. 그러면 원금은 얼마니? 그러면 540만 원. 자,
우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일기만 이렇게 딱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왜요? 자,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줘. 문제 뭘 물어봤냐? 3회차에 납부할 3회차에 이자. 그러면 일단 이익이 아니고 3회차에 뭘 물어봤다? 이자. 요걸 물어봤네. 요걸. 그럼 이제 분석을 해. 야, 3회차에도 원리금은 1,740만 원이지. 40만 원이지. 요거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뭐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되지. 근데 항상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늘어난다. 원금이 늘어난다. 얼마큼? 이자율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1.06, 6%니까. 곱하기 1.06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럼 이제 계산하지 말고 자꾸 보여야지. 아니, 계산해도 돼. 계산하는데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라고? 1기 무조건 한 다음에 3기 요 이자를 물어봤어. 그럼 원리금 균등에 3기도 1740이겠지. 이건 됐어. 1740이겠지. 이자를 구하래. 그럼 이거라도 구하면 되겠는데 원리금 균등은 항상 540에 6%니까 1.06배 하면 얘가 되고 요 금액에 1.06배 하면 얘가 되고 그럼 머릿속에서 아하 1740에 요 구호에서 빼면 되겠구나. 이게 돼야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항상 원금이 이자율만큼 늘어나는 거지. 이자율만큼. 또 봐. 자, 자신감 있게 봐. 항상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1 원리금 2 이자 3 원금. 맞아? 그리고 무조건 문제는 몇 기부터 시작이야? 1기 끝난 다음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러면 1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2억을 대출 받았고 저당 상수가 0.087이니까 0.087이니까 원리금 상환은 1,740만 원. 영원히 1,740만 원. 그럼 이자가 얼마인가요? 금리 좋네. 금리 6, 22, 1,200만 원. 그럼 원금은요? 540만 원. 그럼 머릿속에서 이미 이게 나와야 돼. 원리금 균등은. 요렇게 하면 매년 원금이 얼마씩 늘어? 6%니까 곱하기 1.06만큼 늘어. 이게 딱 시작이야. 문제풀이 시작이야. 여기가 문제풀이 시작이야. 문제풀이 시작. 그럼 이제 뭘 물어봤는지 봅시다. 이익이 아니고요. 뭘 물어봤어요? 3기예요. 항상 여기까지가 시작이라고.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3기에 뭘 물어봤지? 이자 물어봤네. 그럼 요때도 1,740만 원이 원금과 이자 합계고 이자를 구하라겠고 요것만 구하면 되네. 요것만. 그럼 어떻게? 요 금액에 또 1.06 하면 얘가 나오고 1740에서 얘 빼면 얘 나오고 이렇게 자꾸 찍어서 봐야 된단 말이게. 찍어. 그래야 뭐가 풀려. 뭐가 자꾸 돼. 그렇죠. 그래 이래야 다음에 문제가 나와도 계속해서 푸는 거죠.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할만해 할만하네. 할만하다 그랬어요. 자, 10분 쉬겠습니다.